네. 반갑습니다. 자, 요약서 71페이지를 펴세요. 자, 오늘은 지적편을 마무리하고, 시간이 조금 남다면 등기 앞부분 조금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토지이동 사유에서 이제 등록전환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등록전환 그러면 산불지도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분할은 매정, 허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정, 허용. 여기 시험장에서 이렇게 떠오르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매는 그 네모칸을 한번 외워보세요. 분할의 대상에서 매매의 매 요거 이제 동그라미 하신 거고요. 시정의 정,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할 허. 요 세 개가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 분할의 원칙 분할. 원칙적인 경우의 분할. 요거 용이라는 거는 일부 용도 변경 키워드를 삼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네모넣기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매정 허용. 요거는 이제 예외 분할입니다. 예외. 자, 여기서 원칙과 예외를 나누는 거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분할을 원하는 거. 분할을 원하는 경우가 원칙 분할. 그럼 예외는 뭘까요? 그 뒤집으면 됩니다. 분할을 원했대요. 이거는 원하지 않았는데 분할하게 된 게 예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외 분할 요 상황을 좀 보여드리죠. 그래서 필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인데 원래는 주거용 건물의 부지라서 뭐 지목이 대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비금진 부분은 한 필지 전부가 아니고 일부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에 형질 변경이 일어나요. 그래서 용도를 지금 바꿔 쓰고 있어요. 그럼 용도가 바뀌면 지목이, 장부상의 지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목 변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볼게요. 그 용도 바뀌었을 때 지목 변경을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한 필지 대인체로 쓰면 되는데, 용도 변경을 반영해서 지목을 바꾸고 싶대요. 요 비금지 부분만. 예를 들어서 여기를 공장으로 쓰는 바람에 공장용지로 이렇게 쓰게 됐어요. 용도 변경이 공장용지로 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지목을 바꿀 수 있어요? 비금지 부분. 바꾸면, 이 부분 바꾼다면 한 필지 지목이 2개 되죠? 우리는 1필 1목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목 변경을 이 상태로는 못하는 거죠. 뭘 해야 될까요? 분할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지목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분할은 원래 분할을 원한 게 아니었죠. 지목 변경을 하려고 어쩔 수 없는 분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목 변경을 위한 분할 또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분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분할을 원래 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 예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예외가. 그래서 그 중에 키워드를 딴 거죠. 여기 일부 용도 변경의 용자를 따서 이제 기억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용자, 매정 허용의 용 나오면 일부 용도 변경 요 말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문제지에서 이런 문구가 확인이 되면 이거 분할의 대상이다. 그 중에서도 예외 분할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해두시면 되겠죠. 자, 분할은 뭐 거의 다입니다. 전문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 치는 거예요. 합병으로 가면 합병 대상에 합병은 한 필지가 되는 거라는 거를 지분 공부할 때 우리 하셨어요. 근데 박스 안에 있는 막 빨간색에서 네모넣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5, 6월 달에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 하면은 오히려 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미룹니다. 그래서 결국 합병에서 일단 여기 체크하실 내용은요. 그 동그라미 2번에
측량 X, 토지동 조사 O, 측량하지 않고 조사한다. 그거 가지고 9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합병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보십시오. 자, 이제 지목변경이라는 토지동 사유 종목의 대상에 그 4개가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토지동의 종목 중에서 제일 출제 비중이 낮습니다. 이게 한 문제로 나온 게 역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22회 때 딱 한 번. 그러니까 뭐 거의 비중이 없는데요. 그래도 언젠가는 뭐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정리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국토계획 행질 변경의 국, 그 다음에 토지 용도 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준공전 합병 신청. 그래서 이렇게 국토건전으로 또 기억하십시오. 국토건전해서 그 중에 요 준공전 합병 신청 요 부분을 나중에 좀 강조를 할 겁니다. 최근까지는 그다지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경향이라 나중에 그림 그려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비중이 낮기 때문에 별표도 없잖아요. 그래서 국토건전해서 좀 대상을 정리해 두시는 정도로 하시고, 거기 이번에 측량 X, 조사 O, 아까 합병하고 똑같죠. 근데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다지 뭐 포인트로 할 건 아니고, 지목변경도 측량 안 해도 되네, 지목만 바꾸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신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는 출제가 많이 되니까 꼭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테마 16에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우리가 토지라고 할 때 이 토지는 많은 분들이 이거 생각하시거든요. 이거 맨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맨 땅. 우리가 발을 딛고 다니는 맨 땅이라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토지는 지적학에서 다루는, 또 지적행정에서 다루는 토지라는 거는 맨 땅 개념이 아니에요. 물에 잠겨 있으면 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질문: 한강은 토지인가요? 네. 호수는 토지인가요? 댐이 토지인가요? 지금 굉장히 상식을 총동원해가지고 판단하고 계시죠?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 땅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지적에서 다루는 토지는요, 이게 영토라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영토. 통치권이 미치는, 다스릴 영자잖아요. 통치권이 미치는 토지, 그게 우리 지적에서 토지입니다. 영토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 헌법에 나옵니다. 헌법 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면 다 영토고 우리 지적학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밖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부속 도서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밖에 있는 게 바다죠. 바다인데 우리나라 밖에 있는 바다가 다 우리나라 아니죠? 네. 그 해안 기선, 그래서 바닷가에 근처 선, 기준되는 선이 있어요. 그 해안 기선을 따라 200해리까지입니다. 200해리까지. 그 200해리가 어디까지냐면, 킬로미터로 하면 22.2km 정도 됩니다. 22.2km. 그래서 여러분이 연말 연시에 정동진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해돋이 본다고. 그냥 보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저분하고 가시면 저 멀리 보이는 푸른 지평선, 저기 끝까지 우리나라다 그러지 마시고 22km까지 우리나라다, 이런 얘기 하시면 되겠죠? 거기까지가 영해입니다. 영해.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이 공중 있죠? 이게 영공입니다. 영공. 그럼 이 공간은, 숨쉬는 공간은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일까요? 대기권 밖에 저 우주까지 우리나라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다 다루는 거거든요. 헌법에서는 실질적 지배설이 이제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배 가능한 곳까지지, 대기권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공에 있어도
우리 실질적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 그 너머에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공간이요. 대기권 밑에 있는 그 공간은 우리나라 영해가 영공이 아니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그 정찰기 스텔스기가 거기를 지나가요. 누구의 허가도 안 받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풍 부는 것도 아닌데 쿵 하고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그게 스텔스기 지나가는 소리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지금부터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면 토지가 아닌 겁니다. 바다가 아니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전부 다 공간이 공중 빼고요. 바다가 아니면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더 쉬워집니다. 자 한강은 바다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예요. 토지니까 한강은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토지지니까 지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뭐 롯데월드에 있는 석촌호수요. 그 토지예요 아니에요? 더 쉬워졌어요. 바다 아니잖아요. 바다 아니면 다 토지예요. 그래서 유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청평댐도 마찬가지고 호수, 하천, 뭐 저수지, 댐 뭐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영토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바다 아니면 다 토지예요. 그 말이 이제 영토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토지가 바다가 됐답니다. 그럼 이제 이 바다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다는 영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포함되는 것을 보면. 영해는 영토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토지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토지가 해안가 토지가 바다에 포락이 되면요. 포락이라는 말도 잘 쓰셔야 돼요. 포락이 특정한 게 아니고 물에 잠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천에도 포락이고 하천에도 포락이고 바다에도 포락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포락 그러면 바다인데 뭐 이렇게 특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용어 잘못 쓰시는 거예요. 포락 그러면 물에 잠겼다는 뜻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하천의 포락, 바다의 포락 이런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뭐 정형화된 어디에만 쓰는 용어로 착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포락 그러면 담겨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물에 잠겼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쨌든 해안가 토지가 바다에 포락이 되면요 영토가 영해가 되니까 지적학상으로 토지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일이 등록을 말소하는 거죠. 토지로서의 등록을 말소한다. 근데 거꾸로 보면요 바다를 메워서 영토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는 신규 등록이 되죠. 이렇게 되면 토지가 되는 거니까 신규 등록. 이렇게 되면 토지가 아니니까 등록 말소. 그러니까 영토냐 영해냐 바다냐 바다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다가 아니면 다 토지고 바다면 토지가 아니다. 그렇게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말소해야 되는데 조문에 보면 여기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등록 말소한다. 그럼 이 한다는 하에 한다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조문에 한다로 되어 있을 때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글자 다르다고 다른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다와 하에 한다는 같은 말이고 필요적 규정이다. 법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필요적 규정. 그럼 이거하고 대비되는 게 할 수 있다죠. 그건 임의적 규정이라 해요. 그러니까 한다와 하에 한다 같은 말이에요. 필요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근데 이러한 영해라서 바다가 되어서 이제 토지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우리 토지 소유자들이 해요? 관공서가 할까요? 우리들이 그런 거 파악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토지 해안가 토지에 그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여기 이제 지적소관청이 등장하죠. 그 지역의 시군구 지역소관청, 세종시도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여기서 제일 먼저 판단부터 해야 됩니다. 무슨 판단을 할까요? 바다가 됐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요 단계에서요, 그죠? 이제 바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바닷물에 잠겼는데 원상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안 빠진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바닷물에 잠겨 있어도 토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갯벌은 전에는 임야라는 토지로 봤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갯벌은. 근데 바닷물에 잠겨 있어도 갯벌은 바다에 잠겨 있다기보다 잠겼다 빠졌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바다에 잠겨 있는데 토지로 활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염전입니다. 염전. 그 바다에 있는 군량시설 그거는 바다입니다. 토지 아닙니다. 바다는 토지 아닌데 바닷물이 잠겼어도 우리 염전요. 서해안에 염전 많죠. 천일염 만드는 곳. 바닷물이 잠겨 있어도 토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전히 토지로서의 등록을 유지하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상 회복이 안 되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두 번째,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른 지목이 염전이에요. 염전으로도 할 수 없다면 순수한 바다다. 그래서 토지가 아니니까 등록을 말소한다. 이 판단을 관청이 먼저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보내주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갑에게다가 먼저 이렇게 통지서를 보내줘요. 귀하의 토지가 바다가 되었다. 이제 등록 말소해야 되니까 등록 말소 신청해라. 이렇게 통지서를 보내주면요. 이 토지 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아야 알죠? 안 받으면 모르죠,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가보거나 하지 않으면 바다에 포락되고 몇 년이 지나도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날이 이제 공식적으로 알았다고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통지받은 날부터 알았으니까 기간을 기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잠긴 날부터 사유 발생일로 기산하면 몇 년 지나도 모를 수 있는데 그 며칠이라는 기산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뭘 날짜를 계산합니까? 그러니까 받은 날이 공식적으로 알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날로부터 90일 이내라고 이제 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렇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게 돼 있고요. 신청을 안 하더라도 직권으로 말소해야 합니다. 이미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바다가 됐는데 바닷물이 다시 빠졌어요. 바닷물이 빠졌으면 토지죠, 뭐. 그럼 이때의 토지는 처음 토지입니까? 다시 토지가 된 겁니까? 이미 뭐가 토지가 여기 있었잖아요, 이게. 그 토지예요. 그 토지였는데 바다가 됐다가 토지 아닌 게 됐다가 바닷물 또 빠졌다고. 그러면 처음 토지가 된 거예요. 다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 문구를 못 보시는 분이 한 80% 정도 됩니다. 대충 보면. 이 문구 못 보면 문제 못 풉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시험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이 문구를 못 보면. 이거 보는 훈련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막연히 공부하시고요. 학문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져서 1년 동안에 자기는 취득하기는 무리입니다. 굉장히 무리입니다. 1년 동안에. 기본서 보세요. 이만큼 두껍잖아요. 언제 내가 그 내용을 알고 문제까지 대비할까? 거의 뭐 미션 임파서블 수준입니다. 그거는. 시험 준비하셔야 돼요. 시험 준비. 그러니까 제 강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훈련하고 시험장 가면은 눈치채시고 그 정답을 가려내세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1년이 딱 맞아요. 1년이. 그런데 다 알아버리겠다. 뭐 물리를 이제 튀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면요. 네, 오래 하시게 됩니다. 평택에 19년째 하는 분 제가 소개했죠. 그분은 판례 나올 때마다 민법 교수하고 토론해요. 그거 왜 하는데요, 그분? 그분은 학원에 학원비 낼까 안 낼까요? 19년째 하는데 뭐 내겠어요? 그냥 뭐 연구회원이에요, 연구회원. 네, 평택에 있어요. 모의고사는 철저히 안 치시고요. 점심 오늘 뭐 먹을까? 이거 열심히 고민하고 오늘 누구 데려갈까? 이거 여기 시험 준비는 전혀 안 하셔요, 그분. 뭐 그분은 저는 소일거리로 공부하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평택에 달리 갈 데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시험 치셔야 되고 1년에 끝내야 되고요. 그럴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해요. IQ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논리적인 사고를 테스트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거 준비하고 가시라고. 이게 안 보이면 시험 준비 안 한 거라니까요. 근데 80%가 이 문구를 못 본다니까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틀려왔다고, 여태까지. 10년 동안 4번 낸 거거든요. 근데 틀리시는 분들은 이 문구가 안 보인대요. 읽어도 안 보인대, 내 눈에. 그거 공부 안 한 거잖아요, 시험 준비.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거 보셔야 돼. 다시 토지가 되게 딱 보면요. 눈치채셔야 돼요. 뭐를 물을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묻는 거거든요. 요 단계 뭐 할까요, 이제? 토지 아닌 게 토지가 됐으니까 등록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회복 등록이라 하는 거예요. 회복 등록. 일단 회복 등록이라는 단어를 이제 지문에 언급해요. 여기까지는 맞게 돼요. 요거는 힌트가 되는 거고요. 사실 키워드고요. 그럼 요거 딱 눈치채셔야 돼요. 아, 회복 등록을 묻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출제자가 묻는 포인트는요. 이 회복 등록의 주어, 주체, 그리고 서술어, 토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단순한 조문 정리라기보다. 그럼 여기 이제 볼게요. 이게 민법 판례가 들어갑니다. 이 토지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 갑의 토지가 바다에 포락이 되면 민법에서는 이걸 멸실이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민법 판례가 하나 나와야 돼요. 바다가 되어서 토지가 멸실하는 것은요. 우리 멸실이 물건의 소멸사유잖아요. 물건이 없는데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이 있을까? 없지. 당연히 물건에 대한 소유권, 물건에 대한 특히 토지 같으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요. 또는 저당권 이런 물건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셔야 되는 판례는요. 토지가 바다가 되어서 멸실할 때 물건의 소멸은 영구 소멸입니다. 영구 소멸. 이게 판례라고 이게. 이 판례 아셔야죠. 영구 소멸. 토지가 바다가 되었을 때 물건 소멸하는 거, 소유권 저당권 등의 물건이 소멸하는 거는 영구 소멸이래요. 영구 소멸. 아까 평택에 그분 19년째 하시는 분도 영구 회원이고요. 여기도 영구 소멸이고 영구 2번 나오네 오늘. 이거 영구 없다 아닙니다 이거. 영구 없다 그거 아니고 영구 소멸. 그럼 보세요. 이제 토지가 됐죠 다시. 그럼 이때 토지 소유자 갑 등장해요 못해요? 못해요. 갑의 소유권 소멸했죠. 부활 안 한다고요. 다시 토지가 되더라도 잃어버린 갑의 소유권요. 바다가 되어서 잃어버린 소유권은 부활 안 한다고요. 물건도 다른 뭐 저당권 이런 것도 그게 알아셔야 되는 판례라고 이게. 그럼 이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주체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누가 나오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회복 등록의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틀리게 될 때 이렇게 되죠. 토지 소유자 갑이 나오면 신청이죠. 신청 나오니까 기한이 나와야 되잖아요. 또 90일 이내 이렇게 한 세트로 나오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이게 한 세트로. 왜 틀렸는지 이유 아시죠? 갑이 등장할 상황이 아니라니까 이제. 그래서 관청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요거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주어를 묻는다는 것이 회복 등록의 주어. 그 다음에 이제 토시를 볼게요. 토시에 만약에 이 회복 등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는 하에 한다가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토지가 해안가 토지가 바다에 잠기면 등록을 말소하고 바닷물이 빠져서 다시 토지가 되면 살려야 하죠. 등록을 살려야 되죠. 그러면 바닷물에 빠졌다가 바닷물에 잠겼다가 빠졌다가 이거 반복하면 등록을 지웠다 살렸다 지웠다 살렸다 하겠죠. 이거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우리 국민의 혈세의 낭비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적사무가 국가가 나서는 업무고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되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잠겼을 때는 말소를 해야 되지만 그게 다시 토지가 됐을 때는요. 한 번 잠긴 전력이 있어요. 한 번 잠긴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직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시안적이고 경직되고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행정,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를 하면 안 되니까 한다로 안 돼 있다고 여기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다로 돼 있다고 이게. 그래서 여기 할 수 있다. 이 토시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왜 이런 토시가 나오는지를 이해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지. 조문 반니 이거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토시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를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어와 소수. 제가 별표 두 군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실제 포인트예요. 맞게 낸 적이 2번이고 틀리게 낸 적이 2번이에요. 10년 동안에. 이거 딱 포인트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73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축척 변경입니다. 테마 17 축척 변경은 일단 개념을 잘 잡으셔야 이게 조문들이 다 이해가 돼요. 한번 개념을 잡아볼게요.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축척 변경은 도면하고 관련되는 거 맞죠? 그죠? 축척이 도면의 축척이잖아요. 그러면 축척 변경은 도면은 그대로 있고 축척만 바꾸는 거를 얘기할까요? 지도를 교체하는 거를 얘기할까요? 왜 시선을 피하시죠? 자, 다시. 지도가 있는데 지도의 축척을 바꾸는 걸까요? 지도는 그대로 있고 축척을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지도를 바꾸는 걸까요? 아,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겠네, 이게. 자, 도면은 그대로 있고요. 축척만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지도를 교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손. 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도면이고요. 작은 축척이 있고, 자, 작은 축척은 토지를 도면에 그릴 때 작게 그려요? 크게 그려요? 크게. 자, 작은 축척부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도면 공부했잖아요. 그때 축척 제가 소개했는데, 작은 축척은 토지를 작게 보는 게 작은 축척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많이 줄였다고 대축척 그러시면 안 돼요. 많이 줄여서 작게 본다고 소축척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축척은 작게 보는 겁니다. 토지를 작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큰 축척은 조금 줄였어요, 많이 줄였어요. 조금 줄여서 크게 그리면 이게 큰 축척이에요. 그럼 어느 쪽이 정밀도가 높습니까? 크게 보는 게 정밀도가 높죠. 정밀도, 자세하게 보는 거, 이게 자세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바꾸면요. 이거는 정밀도 키웁니까? 낮춥니까? 정밀하게 보는 거죠. 자세하게 보는 거니까 정밀도 키우는 거죠. 그럼 거꾸로는 뭘까요? 정밀도 떨어뜨리는 거죠.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지적이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적 100년사 1912년부터 근대화된 행정을 했어요. 일제의 영향으로 근대화된 지적 행정이라는 걸 했거든요. 측량하고 조사하고 등록하고 근대화된 대장에 등록하는 게 1912년부터 했거든요. 그때 토지 조사량이라는 것부터 출발했어요. 지금 100년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정밀도 떨어뜨리는 거를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들여서 했을까 안 했을까? 정밀도를 떨어뜨리는 걸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 경우의 수가 없다고요.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정밀도를 떨어뜨리는데요? 나는 돈이 좀 적어졌으면 좋겠다. 머리가 지금보다 더 나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런 경우의 수가 있냐고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걸 보신 겁니다. 축척 변경의 방향이 한쪽만 있다는 것을 지금 이해하신 거예요. 반대 방향은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 경우의 수가 없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은 이거 정밀도 키우는 요쪽만 얘기해야 된다. 요쪽만 얘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근데 또 이 축척이라는 거는 도면의 축척이니까 도면을 한번 볼게요. 이 도면에 우리 지적상의 도면이 지적 도면인데요. 지적 도면은 지적도만 얘기하는 걸까요? 지적도, 임야도 다 얘기하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도면 설명드릴 때 제가 했잖아요. 서식할 때 우리 법령에 지적도면 4글자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한눈에 지적도라는 게 3글자가 앞에 들어와서 지적도만 얘기하는 걸로 오해할까봐 법령에 아예 갈로해서 설명해 놨다고 얘기를. 지적도 및 임야도를 말한다. 이게 처음 나올 때 그렇게 설명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적도면에는 2개가 있어요. 지적도하고 임야도. 그러니까 이거를
지적도 도면의 줄임말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 중간에서 끈을 읽으셔야 돼요. 지적에 관한 도면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제 제일 압축하면 그냥 도면이고요. 네 글자로 하면 지적도면이고 7글자로 하면 지적도 및 임야도 이렇게 조문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 같은 말인데 그럼 보세요. 지적도는 우리 축척 공부했을 때 지적상의 축척이 총 7종이 있는데 지적도는 7종을 다 쓴다 그랬어요. 임야도는 2종밖에 없다 그랬죠. 그 2종이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3천분이라고 6천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개념을 대입해 볼게요. 임야도 3천분의 1, 6천분의 1 중에 그 중에 어느 쪽이 작은 쪽입니까? 이것도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축척은 몇 분의 얼마를 줄였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6천분의 1로 줄인 게 더 작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자,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안 보이게 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지금. 근데 임야도에서 축척 변경을 하면 자, 이게 임야도 나머지 3천분의 1밖에 없으니까요. 3천분의 1 줄이는 거는 그 도면의 크기가 가로가 2배, 세로가 2배 길어질 거예요. 그래 봐야 뭐 이렇게 아이고 의미 없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있다고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 2002년도부터요. 그래서 이제 축척 변경을 얘기할 때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정밀도 높이는 쪽만 얘기하셔야 돼요. 도면도 지적도만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포인트로 이미 출제가 됐죠. 17회 때 이게 옳은 거를 골라라의 정답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제가 축척 변경을 정의해 볼게요.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이게 지적도면이라 하거나 임야도를 얘기하거나 같이 얘기하면 다 틀린 거예요. 지적도만 얘기하셔야 돼요.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위조 34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약집에 31페이지 보세요. 31페이지 맨 밑에 그 34호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한번 확인해 보고 가죠.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되시죠? 네, 31페이지 보셨고요. 자, 이제 축척 변경의 개념을 잡으셨는데 이제 칠판을 보셔야 됩니다. 칠판 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도면이 가만히 있고 축척만 바뀌었습니까? 도면이 바뀌고 있습니까? 작게 보는 지적도 여기 있죠? 이게 지적도니까. 작게 보는 지적도, 크게 보는 지적도, 지도가 따로 있죠, 지금. 지도는 그대로 있는데 축척만 바꾸는 거는 그런 거 불가능하다고요. 작게 보는 지적도 두고 크게 보는 지적도를 새로 그려서 지도를 교체하는 거라고요. 이게 축척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작은 축척은 안 쓰고요. 폐쇄. 이제 이거 쓰는 거예요. 정밀한 대축척 지적도 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도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면적 구해야 되죠. 도면에서 우리나라에 6% 정도는 좌표까지 있어서 그때는 좌표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도면에서 하는 거예요. 도면에서 경계 구하고 도면에서 면적 구해서 구한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럼 도면에서 보는 게 다르죠, 이제. 이게 단순 확대가 아닙니다, 이게. 대축척 지역도를 그릴 때 정밀하게 측량을 해서 다시 그려요. 그러면 이게 단순 확대가 아니고 더 정밀하게 자세하게 보여요. 이거는 멀리서 보는 거. 이거는 가까이서 보는 거. 그림이 같을까 다를까? 멀리서 보니까 미인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점곰보다 그 개념이에요. 딱 그 개념. 멀리서 보니까 아주 정사각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흠집이 다 보여요, 이제. 보는 게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도면에서 표현하는 도형의 그 필지가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도면에서 면적을 구하면 면적이 같을까? 100% 달라질까? 면적이 같게 나오면 그건 기적이고요. 여기서는 그런 기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록하는 단위도 틀리고 단위가 틀리면 숫자가 똑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단위가 이미 틀리니까. 그래서 면적은 100% 바뀌어요. 다시 다른 거는 안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축척 변경 사업을 하면 면적은 100% 바뀌어져요. 보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이 축척 변경이 토지이동의 사유가 된 겁니다. 면적이라는 토지 표시의 변화를 가져왔죠. 그게 토지이동이잖아요, 지금. 면적이라는 토지 표시의 변화가 생긴 게 토지이동이라고요. 축척 변경이 사유가 됐죠. 이게 토지이동의 사유잖아요. 축척 변경이 사유가 되어서 토지의 표시인 면적이 100% 바뀌게 된다고요. 토지이동이 일어난 거죠. 그럼 보세요. 자, 이제 요 개념까지 이해하시면은 축척 변경에 대한 틀을 잡고요. 뒷부분이 다 이해가 돼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그냥 단순한 조문의 나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눈에 볼 때는 뭐 얼핏 이해되는 것 같아도 뒤로 돌아서면 계속 연결이 안 되고요. 축척을 바꿨는데 왜 면적이 바뀌어요? 하고 계속 그 질문을 하신다니까요. 도면이 축척이 바뀌었는데 왜 면적이 바뀌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보는 게 다른데 당연히 달라지지. 지도가 교체된다는 걸 모르고 계신다니까 자꾸 축척만 바꾼다고 생각하셔요. 도면은 그대로 있고. 지도 교체 사업이에요. 지도 교체 사업. 지적도 교체 사업. 그러면 이 면적 대비 토지의 가치가 갑의 토지라고 하고 1억 원짜리였다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보는 게 달라졌잖아요. 면적이 다르게 나오죠. 다르게 된다는 거는 면적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갑의 토지의 가치가 9천만 원짜리 토지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토지대행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면적이 줄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 토지 가치가 그만큼 가치가 줄어들었죠. 이런 결과를 두고 여러분이 어느 날 이거 내가 내 땅이 왜 이렇게 면적이 줄어드는지 의아스러우니까 시군구에 가잖아요. 구청에 가가지고 내 토지 대장의 면적이 지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여러분이 물어보겠죠, 그죠? 그러면 그 공무원의 답변이 잘 모르셨나 본데 우리가 얼마 전에 축척병 사업을 하는 바람에 지도가 교체됐고 그래서 면적이 줄어드는 거 보네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내가 진작 알았으면 이거 오지도 않았죠. 괜찮아요. 뭐 하고 이렇게 돌아가실래요, 여러분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억짜리 토지 가지고 있었는데 지적소관청이 구청에서 축척병 사업을 하더니 9천만 원짜리 땅으로 면적을 줄여놨다고. 그럼 여러분이 축척병 사업을 하다가 그래 됐구나. 이해해요 하고 그냥 수긍하실래요? 반발하실래요? 바로 이게 길거리 나갑니다. 피켓팅 합니다. 그래서 축척 사업을 왜 해서, 축척병 사업을 왜 해서 나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냐고 이렇게 항의하는 집회부터 시작합니다. 피켓팅부터 시작하죠. 하나씩 절차밟아 갑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지 이게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늘어났으면 어떨까요? 늘어났으면 뭐 그러지 안 하겠죠. 못 본 채하고 가만히 있겠죠. 그런데 어느 경우든 간에 이 축척병 사업은 지적도 교체 사업이라 지적도 관리청이 하는데 그게 지적소관청이잖아요. 이 지적소관청이 이런 경우를 두고 그냥 못 넘어갑니다. 경제적, 토지 소유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등락을 발생케 해놓고 사유재생권의 침해를 가져와 놓고 그냥 도면 교체했다고 끝났다고 공고해버리고 하면은요, 이건 국가가 횡포 부리는 거거든요. 절대로 외면 못해요. 그래서 이 경우를요,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아가세요. 1,000만 원의 부족액을 받아가세요. 수령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여러분이 피켓팅 하기 전에. 그리고 이분은 가만히 있겠지만 또 날아와요. 납부하세요. 1,000만 원은 부당이득입니다. 납부하세요. 지도교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부당이득이니까 납부하세요라고 해서 납부가 어디서 날아와요. 그래서 이 절차가 다 청산이라는 겁니다. 청산. 청산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게 면적이 달라지는 축척병 사업에서는 그 사유재생권의 침해를 발생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사무로서의 축척병 사업이 정당성을 잃게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을 했는데 왜 청산을 하는가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청산은 결국 돈 문제거든요. 이 지적소관청의 공무원들은 돈 문제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 돈 문제를 전문가들이 좀 판단을 하고 그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라고 지적소관청 소속의 위원회를 다 결성합니다. 그게 이제 축척변경위원회죠.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데 한 10여 년 전에 뉴스만 해도 인천에서 그 축척변경 사업을 했는데 그 위원이 전원이 구속되는 뉴스가 났었어요. 그 횡령했다고 청산금. 그래서 뭐 그게 축척변경 자체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을 적 시적이 되니까 뭐 귀담아 안 들렸겠습니다만 저는 강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뉴스가 다 들어왔죠. 어쨌든 돈 문제 관련되는 위원회다. 요거고요. 뭐 나중에 지역적인 거는 5, 6월 달에 좀 추가할 겁니다. 이게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되고요.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채워야 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면 전원을 또 위원으로 다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단순한 조문 체크입니다. 뭐 이해라기보다 이런 골격을 이해하는 것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할 거고 일단 골격부터 체크했습니다. 그럼 지금 한 게 뭐냐면 이 축척 변경을 하니까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 축척 변경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고 해야 될까? 동의 없이 해도 될까? 동의 얻지 않으면 이 민주적인 정당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얻는 것으로 출발해야 돼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만장일치의 동의를 요한다 그러면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민주국가는 다수결이잖아요. 그래서 입법자들이 합의해서 정하기를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고 정했어요. 지금 이 3분의 2라는 것은 논리적인 겁니까? 합의한 결과일 뿐입니까? 합의한 결과일 뿐이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지적은 암기 과목이라 하는 거예요. 3분의 2가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합의한 결과지. 그리고 며칠 이내 하는 것도 전부 다 논리가 아니라 합의한 결과니까 지적은 전부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 정도 틀에서 이제 이해하는 거 빼놓고는 전부 암기예요. 지적이 점수 안 나오는 거는 암기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밖에 이유가 없어요. 논리적인 사고력 부족이 아닙니다. 머리 아무리 좋아도 그 합의한 숫자를 기억 못하면 못 맞추는 게 우리 지적 시험입니다. 어쨌든 그 절차를 한번 보시죠. 73페이지에 절차 박스 안에 보시면요. 사전 절차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점이 이거라 된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돈 문제 관련되는 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의결이 되어야 진행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경제적 이해관계하고 얽혀있기 때문에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적소관청마다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신중하게 하는 차원에서 승인받아서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지적에서 승인은 누군지 아시죠?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 그러니까 동의 의결 승인 이게 축척변경을 시작했습니까?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시작하려고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동의, 의결, 승인. 그래서 이거를 사전 절차라 하기도 하고 절차를 시작하는 요건이다. 절차적 요건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제 본 절차가 2번인데요. 시작한다는 공고부터 끝났다는 확정 공고까지 공고에서 공고까지가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이다고 조문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본 절차입니다. 본 절차. 그리고 나머지 4, 5 절차가 있고요. 자, 절차를 하나씩 봅니다. 시작한다는 공고, 시행 공고죠? 자, 조금 전에 승인까지 받았는데 승인받고 거기 조문 보세요. 지체 없이 시행 공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해야 되고 공고할 때 20일 이상을 공고문을 붙여둬야 됩니다. 언제까지 한다고요? 20일 이상. 제가 질문 잘 들어보세요. 언제까지라고 했잖아요. 지체 없이를 하셔야 되고 얼마 동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20일 이상은 붙여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공고문을 해볼게요. 공고문을 이렇게 축척변경 시행 공고문을 붙였어요. 붙여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뗐어요. 그럼 저는 공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뭘 안 했어요? 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고는 얼마 동안의 텀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20일은 공고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제가 질문 잘 들으세요.
승인받고 언제까지 공고해야 돼요? 또 20이 자꾸 나오면 안 된다니까. 20이 왜 나오냐고 이게. 지체 없이 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공고는 대부분요. 지체 없이 공고예요. 뜸 들이면 안 돼요. 지체 없이 공고. 근데 공고할 때는 텀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최소 20일은 붙여놔라. 20일 이상 공고. 자, 언제까지? 얼마 동안?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그러니까 20일 이상이라는 게 학자들은 다 20일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행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가 경계점 표시 설치가 나왔는데요. 거기 표지라는 말 동그라미 해보세요. 표지. 한 단어만 꼽으면 표지인데 표지가 말뚝을 뜻합니다. 경계점 표지라고 이제 수식어를 붙일 수 있고 한마디로 하면 표지 말뚝이에요. 이 말뚝을 난데없이 시작하는 걸로 축척병기 사업은 시작이 됩니다. 공고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말뚝부터 박아요. 왜 말뚝을 박아야 될까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축척 변경이 정밀한 지적도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밀한 지적도를 그리려면 이 옛날에 이 측량 방법대로 하면 똑같이 나와요, 이게. 좀 더 정밀하게 측량해야 되니까 다시 측량을 해야 된다고요. 다시 측량해야 되니까 말뚝부터 설치하고 정밀한 측량을 하고 그 측량의 결과를 이 대축척 지적도 그리는데 써야 되거든요. 이거 그리려고 정밀한 측량을 하려고 말뚝부터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계점 표지라는 말 한마디에 그들 측량의 전문가들은 이게 루틴입니다. 하나의 일상화된 그 과정의 틀이라고요. 딱 각이 잡혀 있는 거라고 이게 변형이 안 되는 거고 그걸 루틴이라는 말로 제가 쓰고 있어요. 뭐냐면 표지를 설치했다는 거는요. 측량하겠다는 거고 측량하는 거는 그 결과를 지적 공부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루틴이라고요. 그래서 조문에는 그 이후에 말이 없어요. 표지 설치해놓고 측량을 했다라든가 대축적인 지적도를 그리는데 지적 공부에 반영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표지 설치면 당연히 그거니까 알아들으라는 거죠. 아니 그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죠. 우리들은 말뚝을 설치해놓고 지금 대축적 지적도를 언제 그리는지 한마디도 없어요. 조문에. 지금 대축적 지적도를 그려야 되는데 조문에 한마디도 없다고요. 근데 표지 설치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게. 그들에게는 그게 일상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우리 문외한들이 보면 제가 그래 처음에 이거 했을 때 국토교통부에 문의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조문이 제가 법 공부했지 뭐 기술 공부한 게 아니니까 말뚝을 설치했는데 지적도 대축적 지적도 그렸다는 말이 없다고 내가 조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기술자들하고 학자들이 법을 만드는 건데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뚝 받고 측량하고 지적 공부에 반영하는 게 루틴이라 이게 그들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표지 설치 그러면 당연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하고 이제 이해를 했죠.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제도과 손모 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정부기관의 서기관의 답변이었어요. 믿으셔도 됩니다. 네. 그분은 제 전화를 너무너무 싫어하죠. 제가 예지라는 거 다 질문해버리니까. 자, 어쨌든 이제 표지 설치가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근데 이 표지 설치를 언제까지 하며 누가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 일단 네모칸을 한번 외워볼게요. 며칠이네 이렇게 돼 있죠. 조금 전에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그리고 누가 설치하는가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 지금 축적변기 주체잖아요. 지적도 교체하는 거니까 지적도 관리청, 지적소관청이 주체인데 이 표지 설치는 지적소관청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일단 난이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계라고 돼 있죠. 거기를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 경계로 바꿔내면요. 대부분 분들이 못 알아봐요. 자, 이거는 법공부 하시니까 이건 논리적인 앞뒤를 일치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미상관해야 된다고요. 앞뒤가 맞아야 된다고. 지금 이 말뚝을 설치할 수 있는 자가 토지 소유자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점유자도 설치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럼 만약에 뒷부분의 문장이 소유하고 있는 경계라 그러면 누구는 설치 못할까? 점유자는 설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A 또는 B가 할 수 있다 해놓고 뒤에는 A만 할 수 있는 문구를 넣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는 점유로 떨어뜨린 거예요. 권한의 범위를. 그러면 소유자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다 점유권 있죠? 점유자는 당연히 점유권 있고, 그러면 점유라 하면 둘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죠? 한자라면 수미가 상관하죠. 그 수미가 아니고. 자, 어쨌든 표지 설치 그러면 난이도 상중하를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난이도 하는 숫자 가지고 내는 게 하예요. 그러니까 30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틀리게 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로 출제했습니다. 난이도 중으로 내면요, 그 점유하고 있는 경계를 소유하고 있는 경계로 내면 대거 틀리시게 될 겁니다. 모의고사는 제가 이미 경험을 했고요. 본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난이도 상은 뭘까요? 자, 이 경계적 표지 설치의 주체를 지적소관청은 이렇게 내면 많은 분들이 지적소관청을 워낙 많이 보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상한 게 안 보여.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맞는 거거든요. 이게 난이도 상이에요. 지적소관청을 주체를 살짝 바꿔버리면. 그런데 우리 중개시험에는 난이도 상을 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중이나 상을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출제자들은 난이도 하로만 냈어요. 숫자 가지고만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난이도 하로 내도요, 오답률이 속출을 하거든요. 오답자들이 속출해요. 이미 충분히 틀려주셔요. 31일, 20일로만 바꿔도 이미 오답자들이 속출하는데 뭐 난이도 어렵게 낼 거 어딨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어디가 출제 포인트로 출제자가 이미 알고 있는지를 난이도 조정하는 거예요. 아직 안 나왔을 뿐이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조문은 주의하셔야 돼요. 표지 아까 동그라미 하셨잖아요. 왼쪽 박스에다가 별표 하나 달아두세요. 별표. 별표하는 이유는 꼭 이 달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반복하셔야 돼요. 축척 변경에 대해서 표지 설치에 관한 지문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딱 눈치채셔야 돼. 아, 30일 이내가 맞는지 하, 점유하고 있는 경계가 맞는지 중,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맞는지 상, 이 상중하를 다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절차는 여기 표지 설치했으니까 그 다음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의 루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표지 설치하고 말뚝받고 정밀한 측량을 해서 대추적 지적도를 그리는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하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 면적을 구해야 되잖아요. 면적을 구하는 토지 표시를 결정하고 경우에 따라 경계, 소재 지번까지도 구한다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바뀔 수 있는데 면적은 100% 바뀌기 때문에 면적만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예요. 면적을 구하는 게 토지 표시 결정.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뭐 할까요? 칠판을 보세요.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절차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되셔야 돼요. 옛날 면적하고 지금 면적하고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청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지번별 조소예요. 지번별 조소. 지번별 조소가 옛날 소축적 지적도의 면적과 대축적 지적도에서 구한 면적을 비교하는 것이 지번별 조소고, 지번별 조소 작성해서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청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청산 절차죠. 청산은 이게 조문으로 보면 6단계가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해하시면 그냥 쭉 나옵니다. 청산하려면 뭐 해야 될까? 땅값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주고받는 거죠. 딱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청산 절차는요, 지번별로 땅값 다 틀리니까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정관 면적 곱해가지고 청산금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몇 번지는 몇 제곱미터 증가니까 얼마의 청산금을 주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청산금을 산정하고 나면 이제 땅값 계산한 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알려야 되겠죠. 알려야 주고받는 과정이 진행되니까 청산금 조서를 작성해서 이거 내부 보고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관공서니까 조서를 쓸 수 있고요. 내부 보고서예요. 그리고 청산금을 공고해야 되겠죠. 자, 공고니까 이내입니까? 이상이라 해야 됩니까? 최소 며칠간은 알려라 이렇게 하는 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15일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15일간 공고한다 그러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출제 비중이 많이 낮아요. 15일이라는 거. 이거 정답으로 내니까 한 번도 없고요. 근데 이제 알렸잖아요. 자, 10번 보세요. 땅값을 계산하고 알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이제 청산해야지. 돈 주고 받는 거. 그래서 일단 뭐를 보내냐 하면 돈을 받아가세요. 아니, 납부하세요라는 거. 돈을 내세요. 납부고지서 또는 돈 받아가세요. 수령해 가세요라는 통지. 자,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뚝박는 표지 동그라미하고 별표하셨듯이 여기도 별표하셔야 되는데요. 거기 체크해 드립니다. 그 청산금 공고 밑에 납부고지 콤마 수령통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 콤마의 위에다가 또는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또는이라고.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라고 조문에 돼 있고요.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가든가 납부하든가 둘 중에 한 개죠. 이게 나오면 포인트로 잡아두셔야 되는 이유가 출제를 10년 동안 4번 했었는데 작년에 또 내가지고요. 11년 동안 5번 냈어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납부고지 수령통지 박스 왼쪽에 또 별표 하나 달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고지서 보내고 통지서 보내는 거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 바로 전 단계가 공고죠. 그러니까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납부고지서 보내고 수령통지서 보내는 거를 공고하고 20일 안에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럼 아까요. 표지 설치가 있었죠? 표지 이것도 별표 자고 하셨는데 이 공고하고 나서 표지 설치는요. 공고 시행 공고요. 한 날로부터 표지 설치는 며칠 이내였죠? 30일 이내. 금방 했는데 벌써 가물가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시험에 이렇게 됐어요. 잘 보세요. 출제자의 의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 30일 이내고 요거 20일 이내죠? 네. 이렇게 맡겨낸 것도 여러 번 되고요. 요걸 20일로 바꿔냈죠, 실제로. 요거는 30일로 바꿔냈어요. 왜 이렇게 내는지 아시겠어요? 네. 헷갈리라고요. 전혀 엉뚱한 거 안 낸다니까요. 같은 조문 틀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 틀리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지 않는 분들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기산점 한번 볼게요. 요 절차도 보셔야 되는 이유가 납부고지서 보내고 수령통지 보내는 거를요. 20일 이내에 한다 그랬죠? 네. 언제부터 20일? 여기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 근데 시험에 이렇게 냈어요. 청산금을 산정한 날로부터 20일이 되로. 그럼 이 부분 안 보입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숫자만 열심히 보거든요. 기산점 안 보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틀리게 내면 알아채셔야 돼요. 이미 기출이에요, 기출. 그래서, 요 납부고지 수령통지 관련 조문은 11년 동안 5번이나 나온 거니까 이건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 문제고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라는 문구가 지문에 나오면요. 딱 이미 뭐를 낼지 알고 계셔야 돼요.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줄이면 청산금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청산금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자꾸 또 30일 그러신다 또. 아니, 지워버려요.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산점 기한 이거 자꾸 보시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또 가물거려요. 그때 또 보시고요. 또 잊어먹으면 또 보시고 그러다가 시험 때 돼서 치는 거예요. 이거 뭐 더 이상 깊이 논리적인 깊이 없어요.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게 시험 때까지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납부고지서 보내고 수령통지 보냈으니까 납부하게 하고 수령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보시면 돼요. 납부는 실제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었다가 6개월로 이제 2017년 1월 18일자로 개정을 해서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바꿨어요. 납부는. 수령은 수령통지, 주어가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세요. 납부 받은 6개월 이내, 요게 이제 눈에 보이시면 되고요. 납, 받, 6으로 지금부터 계속 외워두세요. 납, 받, 6, 납, 받, 6 이렇게. 그 다음에 수령, 한, 6개월 이내, 수, 한, 6. 요 둘 다
작년에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과거에도 출제 많이 된 거고요. 근데 이게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고 출제 안 되다가 드디어 작년에 나왔죠. 저는 뭐 계속 시즌 초부터 계속 나옵니다 했던 거예요. 1년으로 나왔죠. 1년 틀리게. 그래서 납밭 6. 요게 예측이 틀린 거라면 저는 옛날 조문 3개월로 낼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1년으로 냈다는 게 뭐 빗나갔지. 나온다고 했던 거는 뭐 그대로 적중을 했죠. 요거. 그래서 납밭육, 수완육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조금만 더 할게요. 요거 마저 마무리해야지. 여기서 멈추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매조지를 해야죠. 자, 그러면 일단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은데 이 불복할 수 있죠. 납부하라는 게 너무 많이 내라 하는 것 같고 돈을 받아가라 하는 게 너무 짜게 매긴 것 같으면요. 이의신청할 수 있어야 되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이의신청할 수 있을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일단 받아야 되겠죠. 그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어디에 할까요? 그렇죠. 여기서 보냈잖아요. 납부고지 수령통지서를. 그러니까 거기 보낸 곳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의신청. 자, 뭐에 대한 이의신청요?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적소관청에 하는 거죠. 그럼 이 지적소관청은 돈 문제를 관여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그 돈 문제 때문에 구성한 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지적소관청이. 거기다가 이렇게 넘겨버려요. 넘겨서 여기서 청산금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도록. 이 축적병의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관으로 하는 게 4개가 있는데요. 아까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고 축적병을 하자 하는 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을 먼저 하고, 여기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대해서 심의 의결도 하고, 청산금 산정에 대한 심의 의결도 하고, 청산금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도 하고, 그렇게 4개를 해요. 앞으로 뭐 자꾸 반복이 될 텐데, 그래서 여기 심의 의결은 청산금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이 되겠죠? 근데 요거를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다시 1개월 이내에요. 그러니까 1개월 이내가 2번 나와요. 고지서 받고 동의서 받고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하면 다시 1개월 이내에 축적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런 식으로 주게 돼 있어요. 의결 결과를. 자, 그럼 질문요. 이 3번이나 나온 포인트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어디에 한다고요? 지적소관청. 거기를 축적변경위원회로 바꿔서 낸 것만 3번.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이의신청은, 청산금 이의신청은 이 관청에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직접 위원회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관청에 가면 관청이 이렇게 넘겨버려서 한 달 안에 판단을 하도록 한다. 그 구조를 아셔야죠. 그러니까 청산금 이의신청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고, 청산금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의 심의와 의결은 위원회가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청산이 끝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고요. 공고도 또 지체 없이 해요. 그리고 나면 토지대장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하고 토지대장의 면적이 바뀌면 그 뺏겨둔 등기부 표제부도 고치라고 등기 촉탁까지 하는 게 4호 절차입니다. 보시는 대로 됐어요. 쉬었다 하시죠.